반도체 AI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AI에 우리나라가 호재인 이유는 우리가 HBM을 납품해서 하이닉스가 2배 갔다. 그것도 호재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한 호재는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전반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호재다라는 거죠. 네, 이어서 미국 주식 요즘 핫합니다, 진짜. 네. 역대 계속 최고가 갱신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M7 뭐 AI 반도체 기업들이 뭐 서로 앞다투어 가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지금 뭐 계속 작년부터는 어려울 거다, 내년에 어려울 거다. 작년에 진짜 1년 내내 23년도 내내 전문가분들이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왜 미국 시장이 지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작년 연초에는 어렵다, 안 된다 하고 SBB 터지고 난 뒤에는 롱이다. 롱이다. 네, 그걸로 바뀌었어요. 은행 터지고 그 전까지는 터지면 어떡하지, 터지면 어떡하지였고 실제로 작년 3월에 은행이 터졌는데 막았어요. 연준이 막아줬고 그 이후에 연쇄돼서 터지는 부분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충분히 커버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오케이. 자, 월스트리트가 됐든 재무부가 됐든 미국 중앙은행이 됐든 막아준다. 막아주면 가야죠. 가야지.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분명히 비싼 건 어쩔 수 없지만 간다였고 하필이면 그러고 난 뒤에 5월에 작년 5월이죠. 1년 전입니다. 그때 엔비디아가 쿠다로 AI라는 걸 발표했고 챗GPT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혁신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구글이 투자를 하고 아마존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혁신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AI를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년 초, 작년 중순에 있었고 작년 하반기까지 와보니까 실제로 챗GPT가 등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서를 쓸 때, 논문을 쓸 때 GPT를 써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GPT를 씁니다. 맞아요. 그리고는 그게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헐리우드에서 파업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걸 1년 동안 겪었습니다. 실제로 작가들은 내 직업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편집자들은 편집이 쉬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LLM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에 코딩해서 하나하나 넣었던 것이 지금은 코딩이 자동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그 코딩을 넘어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도 점점 자동화가 될 거고요. 그러고는 사람이 몸으로 하는 것도 점점 자동화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다음은 로봇이다. 우리가 그 전에는 자율주행이 되면 편해질 거야. 그렇게 되는 편안한 세상에서 살고 싶단데 실제로 우리 눈에 편안함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숫자를 찾다가 숫자를 찾았어요. 성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게 결제 쓰고 있거든요. 네. GPT. 진짜 하루에 얘한테 되게 많은 걸 물어보고 많은 걸 요청하고 있어요. 네.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는데 4.0 진짜 한번 써보시면은 이게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별의별 것도 아니고 얘한테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진짜 삶에 가까이 와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조금 AI가 주도였어요. 물론 뒤에서 반도체 막 안 보이는 사이에 2배 떴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못 가시적으로 먹었어요? 네. 가시적으로 빅파마 얘기 좀 뒤에 하고 가시적으로는 일단은 AI이긴 한데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그겁니다. 엔비디아 근데 지금 900불인데 어디까지 더 올라갈까? 일단 엔비디아가 900불까지 올라온 이 현 상황은 분명히 좀 과열은 맞아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본인들이 목표 주가를 1150불로 제시를 했는데 이 1150불이라는 이 숫자가 언제 2025년에 그리고는 2025년에 실적을 당겨와서 그걸 또 PER도 거의 40배에 이르는 소위 말하는 고평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1150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서를 쓴 겁니다. 다른 것도 보시면은 그 목표 주가 보고서가 지금 1100불에서 1200불 사이에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얘가 2026년에도 성장한다를 가정을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면 그러면은 $1000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900불 사이에서는 좀 저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엔비디아가 성장한다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다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엔비디아가 필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고 이거는 역으로 어떤 현상을 만들고 있냐 그러면은 반 엔비디아 연합을 만들게 하고 있죠. 실제로 인텔과 삼성과 그리고는 퀄컴, 구글이 합심을 해서 엔비디아 혹은 엔비디아의 쿠다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꺾기 위한 본인들만의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이게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은 애플이 iOS로 폐쇄적으로 본인들만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게 안드로이드였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iOS가 무너졌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스마트폰 시대에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 애플이 성장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목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엔비디아를 보면서 얘도 또 하나의 애플과 같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고 AI 기업의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안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짧은 구간에서 롱숏만 벌어지는 거고 변동성이 더 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팔지 마시라. 아직은 팔 때 아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나타나야 팔 때다. 그런데 아직도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없고요. 인텔과 삼성 그리고는 퀄컴과 구글이 연합을 맺었다는 그 연합군은 2025년에 쿠다에 대항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1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엔비디아는 노느냐? 더 강화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AI 관련돼 가지고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AI라는 개념과 논문이 등장한 지가 벌써 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도 쿠다라는 엔비디아 고유의 그 프로세스를 보고 AI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거 도입하면 AI가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개발되고 연구돼서 나온 게 지금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6년 7년 동안 쌓여있는 그 데이터를 뛰어넘는 연구 결과가 필요한 거고요. 그 소위 말하는 개발자들의 그 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사리 1, 2년 내에 뒤집어질 수는 없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는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MD조차도 엔비디아에 호환되는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장 엔비디아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는 AMD조차도 지금 엔비디아 밑으로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겠다 혹은 엔비디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빼오기 위한 그런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포인트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경쟁자가 마땅히 등장하기 전까지는 엔비디아는 계속 고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평가 구간이지만 뭐 그렇게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렇죠. 쿠다가 이제 무료로 처음에 지금도 무료잖아요. 쿠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쵸. 엔비디아의 그 소위 말하는 플랫폼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개발하고 코딩을 할 때 쿠다라고 하는 그 위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폐쇄적이다. 오픈되어 있지만 폐쇄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주셨는데 시총을 좀 봐야 된다. 시총의 저항선이라고 저번에 그런 단어를 쓰시진 않았지만 시총을 기준으로 조금 엔비디아의 가격에서의 우리가 조금 비중주의 타이밍에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 애플 기사를 보시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3,000 빌리언 달러 3,000 빌리언 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애플이 최초로 3,000 빌리언 우리나라 말로 좀 편하게 3,000조라고 할게요. 이게 빌리언을 그냥 조로 환산하기에는 조금 뭐 환율이 다르긴 하지만 대충 비슷하게 하시면은 뭐 3,000조라는 그런 관점 1빌리언이 조라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시총 3,000조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를 가더라도 삼성전자가 500조가 됐습니다가 아니죠. 삼성전자가 9만 원이 됐습니다. 9만 5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한 주의 가격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시가총액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한 주에 얼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미국은 뭐 심심하면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매입하고 소각하고 주식이 비싸지면 이걸 또 스플릿 분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의 가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발행 주식수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스톡 옵션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숨을 쉬듯이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더 중요하게 미국 투자자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관점으로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처음에 딱 뚫고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제 2,000 빌리언이라고 부르는 2,000조라고 하는 그 숫자에 도달했을 때 기사가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그에서 다음 목표 주가는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 타겟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1,100불, 1,200불. 지금도 1,150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대충 계산해 보시면은 한 3,000 빌리언, 3,000조쯤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800불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많이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800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과거 400불, 500불에서의 목표 시가총액이었습니다. 왜 800에서 900 사이 거기를 대부분의 적정 시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목표 주가 보고서가 나왔었냐 그러면은 거기가 2,000조였어요. 지금은 이제 900달러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보시면은 2,250 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충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800불이면은 2,000조, 1,200불이면은 3,000조. 그러면 지금 이 사이 어딘가에서 거래가 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시장 기대가 이렇게 녹아들고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수급 같은 게 다 개선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 다음 목적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3,000조의 영역, 3,000 빌리언이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또 멈추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뭐 PER도 보시고 PSR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보셔겠지만 성장률도 보시고 여러 가지 보셔겠지만 내가 만약에 매수 매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밑으로 밀리면서 시가총액을 보세요. 주당 가격을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보면서 이 정도 시가총액에서 저항선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박스권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신고가를 쓴다 그러면 어디서 팔 거냐? 그러면은 2,500 빌리언, 3,000 빌리언 요런 가격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이평선과 시가총액을 같이 보시면 좀 더 매매해서 승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3,000조 전까지는 일단은 기다려도 괜찮은 구간이겠네요. 지금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성장하는 게 뭐 불보듯 뻔하고요. 그리고는 내년에도 경쟁자가 등장해서 그 경쟁자가 얼마나 이게 소위 말하는 쿠다를 킬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죽이고 싶지만 쿠다가 안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되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쟁자의 등장 전까지는 그냥 즐기셔도 좋다. 네, 이제 미국 주식이 특정 섹터가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또 젠슨 황이 그 삼성 거기다 사인하고 와가지고 네. 삼성전자 주가가 또 말도 안 되게 하루 또 올랐었는데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를 계속 좀 묶어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하이닉스만 봐야 되는지 좀 변동이 있었을까요? 둘 다 묶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는 젠슨 황의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사인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인을 하고요. 그리고는 날짜를 적고요. 그리고는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는 밑에 뭐라고 글을 남겨드릴까요?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남겨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과 사귀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프로브드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걸 한 게 아니고 승인되었다라는 식으로 이거 우리가 승인 받고 싶다. 그거를 사인해줘 남겨달라. 라는 해프닝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팬 서비스, 립 서비스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다른 사인을 보더라도 대충 이제 그냥 그 기업이 들었을 때 좋은 말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 너무 과대한 네. 그 외신에서는 그냥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젠슨 황이 그냥 삼성전자의 그날 더 중요했던 거는 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그게 더 중요한, 그게 더 크리티컬한 거였어요.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분명히 이제 연동해서 보셔야죠. 엔비디아에 납품이 돼야 정말로 이제 성공한 그 집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대감집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AMD랑 아무리 만들고 인텔이랑 구글이랑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지금 말 그대로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아닌 애들한테 납품해봤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메인 시장에 들어가셔야 좀 장사가 좀 잘 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어찌 보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에 끼어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러면 코스피가 다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도체 투심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다 오르겠죠. 그리고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빠지고 그 빠진 만큼 하이닉스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삼성전자, 엔비디아 그리고는 하이닉스까지 삼각형이 모두 동시에 가고요. 거기에 TSMC와 ASML까지도 다 동시에 보셔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마이크론도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기업들 간의 생산 라인의 공유 혹은 생산 라인의 부하, 생산 라인의 총 캐파가 AI 시장에 혹은 우리 반도체 투자의 핵심적인 키가 되겠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야 삼전은 AI 못 잡았다. 하이닉스만 잡았다. 큰일 났다. 라고 했는데
그럼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아직인가요? 지금도 콜 테스트 통과를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아직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삼성전자 아직까지 남은 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남아 있어요.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은 수율은 얼마나 나오느냐? 생산 수율이 또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TSMC의 파운드리 시장에서 밀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점점 첨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생산 수율 잡는데 TSMC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TSMC로 넘어간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애플이 삼성에 안 맡겨요. 그것도 분명히 이유는 될 수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간에 맞춰줄 수 있냐 해서 TSMC에 밀린 거고요. 그 물량을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있냐 해서 TSMC에 밀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HBM 시장에서도 지금 마이크론이 HBM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는 그래서 마이크론 너네 수율 얼마나 나오는데 그건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럼 너네가 100억을 투입해서 100억 원어치를 다 팔 수 있냐? 100억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게 80억밖에 안 되냐? 100억을 투입해서 200억어치를 팔 수 있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만들어서 팔수록 적자를 보는 기업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율을 잡았냐 못 잡았냐의 그 승부, 그 소위 말하는 수율 싸움이 아직까지 한 단계 더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정말로 10만원 뚫고 15만원까지 가려면은 말 그대로 패키징 시장까지 TSMC가 하고 있는 패키징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HBM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파운드리를 한다고 지난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TSMC의 엔비디아의 전량이 납품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HBM만 성공한다 그러면은 삼성은 이번에도 메모리를 찍어서 TSMC에 보내면 TSMC가 엔비디아의 GPU, 엔비디아의 CPU에 삼성전자 HBM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겁니다. 하청이 될 뿐이에요.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패키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뭐 턴키가 되면 좋겠지만 그 중간에 하나라도 더 공정을 따와야 삼성전자가 진짜 삼성전자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운드리를 하고는 있지만 파운드리 시장이 되게 작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에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만 잘 만들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잘 만든다? 그럼 파운드리는 파운드리까지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쵸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파운드리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죠. HBM도 못 만들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산이 뭐 이렇게 껍데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깨면 10,000원 올라가는 거고 2개 깨면 20,000원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시장만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에 납품하는 여러 개 뭐 카메라도 있고 뭐 하늘에도 껍데기도 있고 판때기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요? 밸류 체인이 많잖아요. 밸류 체인이라고 하나요? 밸류 체인이죠. 그렇죠. 요 AI 생태계에서도 우리나라에까지도 미치는 좀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너무 큰 기업들이고 네. 거기에도 또 말씀하신 하청이지만 또 이런 뭐 코스닥 상장 기업한테는 굉장히 호재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도 좀 있나요? 그래서 벌써 한 8배, 9배 간 게 한미반도체죠. 네. 한미반도체가 거기 뭐 TSV라고 하는 공정의 핵심적인 장비를 만든다 라고 하면서 이미 올라간 거고 그리고는 이게 HBM도 결국에는 메모리입니다. HBM도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도체를 만드는 그 소재 자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AI가 발전을 하면서 AI 관련된 HBM 혹은 GPU만 늘어나느냐? 아니죠. 데이터 센터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거기에는 D램이 들어가죠. 그럼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D램 시장도 좋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D램 가격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AI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AI에 우리나라가 호재인 이유는 우리가 HBM을 납품해서 하이닉스가 2배 갔다. 그것도 호재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한 호재는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전반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호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AI 시장이랑 우리나라랑 엮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영역이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과거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었던 시기처럼 그때도 우리는 플랫폼은 없었어요. OS는 없었습니다. 이번 AI도 플랫폼이 없고 OS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제조 역량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잡아가셔야 되고, 내가 정말로 AI 혁신을 생각을 하고 AI 플랫폼 기업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모두가 환호하고 있을 때 바이오가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왜 미국 시장에 특히 빅파마들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걸까? 이 지금 AI랑 연동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바이오 자체에 어떠한 호재가 있는 건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술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올라가는 머크와 같은 그런 기업들은 신약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뭐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이런 것도 이제는 많이 개선되어 가는 단계고요. 그러고는 신약에 대해서 계속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는 거고, 특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을 만들면서 그걸 상용화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건데, 그 뒤를 또 밀어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이어트 약물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신약이에요. 다 신약 모멘텀이 지금까지 쌓여있었던 게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연구기술 데이터들이 이제는 뭐 좀 시너지를 내고 있고, 이제는 그게 주가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빅파마라고 하면은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빅파마들은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걸로 성과를 내고, 그리고는 또 성과가 나는 기업을 M&A 하면서 덩치를 더 키우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AI가 또 도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AI가 약물을 실험하는 과정, 실험하는 단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고 연산하는 이 단계를 많이 줄여줘요. 전 세계에 있는 논문을 동시에 읽으면서 동시에 소팅하고 정리해서 확률이 높은 거를 연구원한테 들이미는 거죠. 그리고는 연구원이 거기서 오케이 결정을 내리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컴퓨터 공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이거 약물 된다, 실험해 보세요. 실험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충분히 어찌 보면은 지금은 그 우리가 바이오 업계,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M&A가 활발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덩치를 키워갈수록 좀 더 집중화되는 모양새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도 이제 미국과 유럽에 있는 제약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고 글로벌 제약사였는데, 걔네들이 지금 M&A를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기대감을 더 우리가 품게 만드는 것도 그런 영역이 있고,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는 지금 일라이릴리와 그다음 유럽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다이어트 약물,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실체적이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약물, 그 다이어트 약물이 상용화에 성공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뭐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온기가 돈다. 그리고는 미국의 제약사들 빅파마 말고 중소형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코인이랑 같은 논리입니다. 작년 바닥 짚고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어찌 보면은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바이오, 미국의 돈 못 버는 바이오 기업들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유동성에 대한 혜택,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쌓여있던 기술 플러스 AI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이 뭐암 치료제만큼이나 다이어트 치료에 대해서, 다이어트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인들의 비만율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게 뭐 진짜 전 세계인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지, 암 정복인만큼이나. 근데 일단은 비만 약물의 시초, 이게 처음에 출발했던 단계는 당뇨병 약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우리가 뭐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인병에 있어서 만악의 근원은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뇨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는 대사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신약을 개발해서 GLP라고 하는 이거를 당뇨병으로 개발했고 사람한테 놨더니 살이 빠지네. 그 기전을 역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다이어트 되는구나 하고, 그걸 다이어트 약으로 개발하고 난 뒤에 다시 봤더니 살이 빠지니까 심장도 좋아지네. 살이 빠지니까 신장도 좋아져. 살이 빠지니까 간도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지방간을 치료하려고 접근했던 약물이 있는데, 그런 메시 약물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이어트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이게 모든 소위 말하는 그 성인병 관련된 약물이 다이어트 효능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제일 이제 효과가 뛰어난 것이 결국 GLP-1 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게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기존에 있던 당뇨병에서 그런 기전을 찾아서 이거를 상용화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비만 인구가 많지만 비만 인구들은 다이어트 약물을 안 맞습니다. 왜요? 정말 아이러니한 통계는 돈이 많고 그리고는 오히려 살이 덜 찐 그룹이 다이어트 약을 더 찾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네. 왜?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먹는 걸 즐기시고 먹는 걸 좋아하시고 좀 살이 찌더라도 그 상태에서 그냥 이거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외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사회적인 대인관계를 요구하고 그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살을 빼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어찌 보면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통계적으로는 가진 사람일수록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더 외모에 신경을 쓰고 그 사람들이 다이어트 약물을 소비하더라. 그리고 이게 정말로 다이어트 주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퍼지면은 그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사 맞으면 된대. 3개월이면 된대. 3개월에 한번 맞고 다이어트를 해봐요. 그리고는 그 몸을 거울 앞에서 날 봐. 좋아. 근데 약을 끊고 다시 내가 일상생활 했는데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쪄요. 그럼 또 맞죠. 탈모약 같은 거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평생 맞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살이 빠지면은 크리티컬한 부작용이 없는 상황에서 살 빠지면 좋은 긍정적 효과만 이렇게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정말 다이어트 약물이 크리티컬하게 어떠한 장기를 완전히 뭐 망가뜨린다. 이걸 그래서 뭐 몇 년 이상 맞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게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소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약물의 가장 큰 적은 이거를 복제하는 거죠. 불법 복제. 왜냐면 당뇨약이고 이미 알려져 있는 기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불법 복제가 그레이 약물이라고 하는데 그레이 드러그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미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미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복제약 그거 기간이 있잖아요. 그 특허를 무시하고. 그냥? 중국 내에서는 이미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물이 돌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거를 실험실에서 제조해가지고 빼돌린다기보다는 불법으로 유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이게 바이오라고 하는 이 산업이 되게 어려운 이유는 결국 특허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식만 알면 만들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카피약들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뭐 여러 많은 뭐 동아ST 이런 기업들이 지금 CDMO라고 하는 시장을 두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88정 다들 아시겠죠. 그것도 우리가 복제약이죠. 근데 그게 특허에 묶여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배상금 때문에 못 만들다가 기술을 확보한 뒤에 특허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품을 출시한다. 요건 어찌 보면은 다이어트 약물 업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릴랄릴이나 노보노디스크는 본인들의 특허, 본인들의 이 사용 권한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새로운 뭔가 심장에도 좋대? 그러면은 이게 또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심장병에 특화된 그런 비율과 배합 비율로 만들면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지금 어찌 보면은 특허 전쟁 중이다. 그럼 이미 많이 올라간 미국 빅파마들은 앞으로는 리스크가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투자하기에는? 아니요,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더 올라가죠. 왜냐면은 이 업계는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돈이 있어야 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국내 바이오 업계, 국내 제약 업계에 대해서 저는 투자를 별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우리나라 제약 업종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짜 이제 동네에 있는 마트 수준이고 그리고는 그 옆에 코스트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코스트코 앞에서 우리가 특정한 제품을 사기 위한 편의점은 잘 되겠죠. 근데 코스트코 앞에서 내가 동네 슈퍼를 연다. 장사 잘 안 되죠. 그런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빅파마랑 같이 연구한다, 개발한다, 혹은 빅파마에다가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빅파마랑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을 관심을 갖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정말로 이 기술이 좋다 그러면은 빅파마가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M&A를 할 거예요. 실제로 빅파마가 몇십 조씩 들여가지고 M&A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 중에서 몇십 조 하는 기업 몇 개 없어요. 셀트리온 그룹도 40조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놓고 보시면은 정말로 이 기업이 여기서 100배, 1000배 가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빅파마가 미리 선수치고 M&A 할 거예요. 그럼 계속 빅파마가 돈을 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약간 좀 많이 리스크한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빅파마는 뭐 재미는 없겠지만 계속 우상향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테이버님 모시고 이렇게 지금 장중에 인터뷰를 하다 보니 또 8만 전자가 가는 것도 함께 보고 미국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까지 재밌게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인사이트 여쭙고자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